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번째 시간이고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제 요즘에 가장 유명한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딥러닝,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은 기반되는 예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딥러닝에 대해서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많이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것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망, 여기는 이제 생략이 뭐가 되냐면 자연신경망. 자연에도 이제 신경망이 있거든요. 자연에 있는 신경망이 무엇인지,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이거 자연신경망에 대해서 인공,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경망이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결국 얘가 모방한 건데 어떻게 모방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구조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 자연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자연신경망, 이거는 사실 생물적인 생물. 기계학습은 어딘가요? 컴퓨터 쪽이죠, 컴퓨터. 예, 그래서 약간 둘의 이제 그 학문 분야가 다른데 이 둘이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됐죠, 이제 이렇게 어떤 계산하는 기계로서 190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컴퓨터가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빨리 이제 대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실 그런 거죠.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지능적인 일을 컴퓨터가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연구가 이제 컴퓨터 이제 개발과 함께 또 갑자기 이제 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여러 인공지능적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는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로 수준으로 이제 빠르게 하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엄청 똑똑한데 사람이 이제 되게 사람이 이제 잘 인식하는 그런 패턴들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이제 뭐 미분도 못하고 적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게 뭐 내가 이제 시야에 보고 있는 것이 뭐 사과인지 벤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거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를 이제 계산을 빨리 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람은 단순 계산 느리지만 패턴 인식을 잘한다. 사람이 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모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이제 패턴 인식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의 구조를 이제 모방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게 신경망, 결국 사람의 이제 어떤 인식, 판단과 관련 있는 이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이제 봤더니 신경망의 대표적인 신경망이 이제 뇌죠. 뇌에 엄청 우리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를 이제 결국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뇌를 봤더니 뇌는 뉴런의 네트워크다 이런 이제 관찰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뉴런이란 건 뭐냐면은 한 신경세포 단일 세포 하나입니다. 단일 신경세포 하나입니다. 단일 신경세포 이렇게 이런 어떤 촉수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포 이렇게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거는 입력되는 촉수 쪽이고요. 신호가 이렇게 입력되는 촉수가 있고 신호가 이제 출력되는 이런 촉수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신경세포 하나가 이제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고 그 뉴런들이 이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이제 한 4개 정도 지금 얽히고 설켜 있죠. 이렇게 뉴런들이 이제 얽히고 설킨 것이 신경이고 또 이런 신경들이 뇌에는 훨씬 더 복잡하게 뭐 수억 개 이제 세포들이 얽혀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뇌였다. 이런 이제 관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들, 뉴런들의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뉴런의 네트워크, 신경망. 그래서 이런 이제 관찰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방을 해서 컴퓨터가 이제 패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한 겁니다. 뉴런의 구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죠. 그러면 뉴런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세포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하나의 이제 여기가 이제 바디예요, 바디. 세포체 바디고 몸체자죠. 세포 바디고 그다음에 이 바디를 이제 이 촉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긴 촉수가 이렇게 있어요. 긴 촉수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생긴 모양이 이렇더라. 뉴런이 좀 약간 길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신호가 이제 입력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는 결국 어떤 신호, 자극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세포인데 봤더니 뉴런을 봤더니 입력되는 쪽이 있고 신호가 출력되는 쪽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되거든요. 신호가.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바디 위쪽에 이제 신호가 입력되는 부분에 있는 이런 어떤 촉수 같은 부분을 이제 수상돌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출력되는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긴 모양이 되는 게 수초고 이렇게 그다음 출력 쪽에 있는 것을 이제 축색 또는 축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축삭 이제 종말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축삭 돌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돌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뉴런을 봤더니 신호를 입력받는 쪽에 있는 어떤 촉수 같은 것이 있고 신호를 이제 출력하는 쪽에 있는 촉수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뉴런은 그래서 신호에 대한 어떤 전달 세포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냅스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축삭돌기가 또 다른 뉴런에 이제 뭐 이렇게 뉴런 바디가 있으면은 이런 바디에 입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입력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이 이제 가서 이렇게 신호가 이제 전달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포 간에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요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시냅스 이런 끝 부분에 이렇게 다른 뉴런과 연결돼서 신호가 전달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시냅스고요. 그다음에 그 세포 중에서 이제 입력되는 촉수가 수상돌기고 출력되는 촉수가 이제 축색돌기 이런 겁니다. 뉴런의 기능을 봤더니 이렇고 그래서 뉴런의 기능은 그래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적인 어떤 수학적인 이런 것을 봤을 때 신호 변환기입니다. 이렇게 전자기적으로 봤을 때 수상돌기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신호를 입력받아서 그다음에 이 신호를 어떻게 좀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출력 신호를 이렇게 어떤 변환을 해서 입력받고 변환해서 축색 종말로 출력하는 이런 신호 변환기, 신호 전달기가 바로 뉴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뉴런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호를 보통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공을 결국 해서 출력을 하게 되냐면은 이 가중합이 뭐냐면은 신호가 어떤 신호, 예를 들어 신호를 이제 x1, x2, xn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n개까지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신호가 각각 요 시냅스를 거쳐서 수상돌기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은 신호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겠죠. 세포 바디로 모여요. 이렇게 n에 대한 신호는 여기로 모이고요. 그렇죠? 모이죠. 모이면은 가중합은 뭐냐면은 신호를 이제 합하는데 x1, x2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데 어떤 가중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메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가중치를 곱해서. 그러니까 얘 x1은 가중치가 높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신호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합해지고 xn은 가중치가 낮다 그러면은 작은 두께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신호로 이렇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입력받는 모든 신호들이 여기서 이 세포 바디에서 합해져요. 다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더해진 것이 어떤 이제 한 번에 변환을 거쳐가지고 F라는 거는 이제 변환이라는 얘기인데 변환 신호를 거쳐가지고 변환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신호들이 다 합쳐져서 변환이 돼서 그 신호가 이제 출력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뉴런의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Y라는 얘기는 Y 출력은 뭐냐면은 이 X들의 합이 어떤 F라는 것에 의해서 변환이 한번 돼서 출력되는 게 이제 출력시키는 것이 뉴런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가 뉴런이 이제 많이 또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뉴런이 있잖아요. 신호가 있으면은 자극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있어요. 뭐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누른다든지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하면 압력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압력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이 쫙 돼가지고 그 뉴런이 압력들을 다 합해져요. 압력 신호가. 그럼 압력 신호가 합해진 다음에 그 F가 보통 이제 역치라 그러죠. 역치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압력이 들어왔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출력을 하죠. 출력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이제 이 손끝에 있는 뉴런은 그 입력이 이 압력이고 출력은 어디로 향해 가나요? 우리의 이제 척수를 통해 가지고 그 뇌까지 전달시키는 그런 그쪽 방향으로 이제 출력을 하겠죠. 예, 이게 바로 이게 뉴런의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을 합하고 나서 이 활성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중치 신호합이 역치 이상이 되면 출력 신호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역치를 넘지 않으면 출력신을 생성하지 않는 게 뉴런이죠. 이거 생물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살짝 찌르면은 찌르긴 찔렀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역치를 안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뇌까지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늘 좀 더 세게 찌르면은 결국 이제 피 나올 정도까지 세게 찌르게 되면은 역치를 넘어가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압력들이 쫙 이제 압력 신호들이 어떤 세포에 입력이 되면은 다 이제 가중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더해진 다음에 그 역치 함수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함수를 거쳐 가지고 역치 이하이면은 그 y 출력이 0이다가 역치 이상이면 이제 여기 출력이 0이다가 이제 1로 바뀌어서 이제 출력이 1에 도달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뉴런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뉴런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학습되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야에서 이제 이런 그 요거 이제 이게 그 안구고요, 안구. 예, 눈이고 그 다음에 눈에는 이제 여기 망막 있죠. 뒤에 이렇게 빛을 이제 받아서 빛이 이제 여기 맺히는 망막이 있습니다. 예, 망막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뭐 이게 원추 세포라고 그러죠. 원추 세포. 예, 그러니까 원추 세포에 이제 빛이 여기 망막에 있는 원추 세포들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이 원추 세포는 빨간색만 인식하고 어떤 원추 세포는 초록색만 인식하고 어떤 원추 세포는 파란색만 이렇게 그러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만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망막의 뒤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이 뭐죠? 이게 노란색. 노란색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노란색. 예, 두 개가 둘 다 이제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원추 세포 둘 다. 그러니까 원추 세포 빨간색 빛은 얘만 활성화시키는 거고, 파란색 빛은 얘만 활성화시키는 거고, 초록색 빛은 이 원추 세포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빛은 두 개가 활성화되면 노란색 빛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빛을 인식하는 이 뉴런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 네, 근데 우리 입력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레드, 그린, 블루. 이게 세 종류밖에 없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과 초록색 인식하는 세포가 둘 다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란색이라고 인식을 하는 식입니다. 아무튼 이 노란색을 인식하는 뉴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의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색깔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갓 태어난 아이는 맨 처음에 흑백밖에 모른대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색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게 정말 그거에 과학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뉴런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아이는 이런 그 노란색을 인식하는 세포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뉴런에 대해서 모든 가중치가 입력 가중치, 그러니까 수상돌기의 두께 또는 이제 시냅스의 여기에 반응성 정도가 다 그냥 랜덤하게 그냥 균등하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X 레드가 입력되는 가중치는 여기 1.2 이게 1.2고요. 그린이 입력되는 가중치는 지금 1.1 1이고 여기 1.1 여기 1.1 그다음에 그 블루가 입력되는 가중치 여기 부분 여기는 지금 1.3이에요. 그러니까 벌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런 이제 뉴런은 이렇게 세 개가 다 반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 개가 예를 들어서 뭐 신호가 다 111 이런 식으로 와야지 세 개가 이제 다 더하면은 3.5가 되겠죠. 3.1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3 하면 3.6이네요. 3.6이 돼서 이 3.6 뭐 이 신호가 이제 역치가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뉴런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그 빛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는 그냥 아무런 이제 흰색빛,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면은 그냥 인식하는 이런 정도의 뉴런이었어요. 근데 이 뉴런이 이 특정하게 이제 노란색 빛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이렇게 막 적응이 돼요. 학습이 돼요. 막 그러면 이 가중치가 어떻게 나중에 변할까요? 가중치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가중치가 처음에는 1.1, 뭐 1.2, 1.3 이렇게 다 거의 균등하다가 경험 축적에 따라서 노란빛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학습하도록 이제 이 뉴런이 트레이닝이 되면은 훈련되거나 트레이닝 되면은 이 적응되면은 이게 그 입력 가중치가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1.7, 마이너스 2.5, 1.6, 1.7,
마이너스 2.5.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1, 1, 1이면은 신호가 이렇게 3.3 빼기 0.8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을 기준으로 하면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111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110이면 어떤가요? 110이면은 3.3이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드와 이제 그린에 대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응하는 요런 이제 뉴런으로 어떻게 보면 적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란 게 뭐냐면 결국 뉴런이 어떤 특정 신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레드 1, 그린 1, 블루 0 이런 신호가 됐을 때 반응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중치가 이제 적응하고 학습된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노란색 빛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냐.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노란 빛을 인식하는 특정한 이제 뉴런 중에 이제 하나 뉴런이 많겠죠. 빛에 대한 뉴런이 많은데 어떤 뉴런은 이제 거의 모든 대부분이 균등한 뉴런이 다 균등한 이제 이런 가중치를 가진 뉴런이 있는데 어떤 특정 뉴런이 이게 노란색을 인식하도록 막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제 가중치가 바뀌어서 이 블루빛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페널티를 주고 레드빛에는 이제 그 레드와 이제 그린빛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많은 가중치를 이제 주게 되어서 그것에 레드 그린이 왔을 때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인식되도록 하는 그런 신호를 내보내도록 하는 그 뉴런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노란색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예. 예, 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뉴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그 생물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뉴런을 모방한 인공 뉴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뉴런의 굉장히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설명 아니고요. 이게 뉴런은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균등한 이제 어떤 모든 신호에 대해서 균등한 이제 이런 가중치로 이제 있다가 이게 어떻게 뉴런이 특별한 이제 학습 명령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되면은 그 특정한 신호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가중치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 돌기의 이제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 시냅스의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뀜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신호에 대해서 이 뉴런이 인식할 수 있게 변화가 된다, 학습이 된다, 적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뉴런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망은 뭐냐? 뉴런은 이제 하나의 신경 단일 세포죠. 이거는 예, 신경 단일 세포인데 그 신경망은 뭐냐면은 뉴런과 뉴런이 이제 층으로 연결된 어떤 뉴런 다발 또는 이제 뉴런 네트워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런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뉴런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뉴런 네트워크죠. 이런 뉴런 네트워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뉴런이 또 이제 이렇게 있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신호가 최종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층층이 많이 나오는 이런 뉴런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뉴런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신경망. 신경망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특정한 뉴런이 그러니까 그 빛이 있을 때 노란색을 인식하는 이런 걸 배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노란색을 인식하고 뭐 얘는 뭐가 있을까요? 노란색 인식하면은 얘는 이거에 대한 어떤 통합으로 해서 얘는 바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바나나를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이 뉴런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지어지게 되면은 층으로 연결되면은 저층, 여기는 저층이죠. 하단부에서는 이제 단순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뉴런 네트워크의 이제 상단부, 좀 더 이제 고차원이죠. 고차원적인 이제 뉴런에서는 복잡한 패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합색, 약간 단색이었는데 얘는 복합색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선 패턴이었는데 얘는 면 입체 패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뉴런이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쫙 되어서 학습이 되게 되면은 그 말단 뉴런, 그러니까 하단 뉴런에서는 그 단순한 패턴들이 인식이 되고 그 패턴들에 대한 또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층 뉴런에서는 상단 뉴런에서는 이제 복잡한 패턴이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뭐냐? 뇌는 이런 뉴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복잡한 인식, 처음에는 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노란색 색깔 정도의 인식,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고 선, 면 이런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고 나가서 이제 자동차를 인식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수학에 대해서 추상적인 수학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인식으로 매우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 뇌가 신경망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이 신경 하나는 단순하지만은 고차원적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신경망이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신호가 전달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자연에 있는 신경망이고요. 신경망도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겠죠. 신경망의 학습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중치의 변화이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 어떤 특정한 이제 딸기를 이제 인식하는 어떤 신경망이라고 해요. 딸기 인식 신경망. 예. 그러면은 이 딸기 신경망은 여러 개의 이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최초에는 이제 균등한 입력 가중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딸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빛이 들어왔구나. 빛이 세 개 다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딸기인지 뭔지 모르겠고 빛만 들어왔다 아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눈으로 딸기를 많이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이제 딸기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배워가게 될수록 이 딸기 인식 신경망을 점점 이제 가중치가 변하면서 딸기 인식할 수 있도록 뉴런이 적응하고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든 겁니다. 딸기 인식 경험에 따라서 그 가중치가 이제 적응되어서 위에는 초록색이구나. 위에는 초록색빛, 상단은 초록색빛, 중단은 빨간색빛, 다음에 하단도 빨간색빛.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은 이거는 딸기다. 종합적으로 인식해서 이게 이렇게 파란 위에가 초록색빛, 중간이 빨간색빛, 밑에가 빨간색빛이 들어오면은 종합적 인식 뉴런의 판단에 의하면 넌 최종적으로 딸기다. 이런 식의 그 뉴런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하단 네트워크는 그냥 상단 뉴런은 이제 초록색 인식, 그러니까 단순 인식이 결합이 돼서 또 복합적인 이제 뉴런이 상단 뉴런이 그거에 대한 단순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딸기가 되도록 가중치들이 얘는 퇴화하고요. 얘는 강화되고 지금 요 중단에서는 빨간색은 강화되고 초록색, 파란색은 퇴화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강화되고 그다음에 하단에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은 이제 퇴화하도록 이제 가중치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딸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뉴런이 연결된 이후에 가중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더라. 사람은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어떻게 이렇게 어떤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가에 대한 생물학적인 관찰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의 의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뇌가 엄청 복잡한 구조인지 알았더니만 사실 그 기본 단위는 너무 단순했다는 거예요. 기본 단위는 매우 단순해요. 단순한 구조 뉴런, 출력의 어떤 신호 변환기인 그 세포가 기본 단위였다는 거죠. 근데 기본 단위가 어떤 조합을 서로 간에 이제 조합되고 연결됨을 통해서 가장 복잡한 인식 가능체인 그 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신경망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의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이제 복잡한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뇌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뇌를 모방하려고 봤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뇌에는 있는 굉장히 기본 단위는 단순한 이제 신호 변환기 뉴런이었을 뿐인데 그걸 연결을 함으로써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능, 단순한 기능, 작은 기능의 중첩으로 매우 복잡한 기능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진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레고성 있잖아요. 레고성은 보기에 한 100m짜리 이런 어떤 레고 성이 있다고 쳐봐요. 보기에 엄청나 보이죠. 근데 그것에 이제 하나 미세하게 들어가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레고 블록이죠. 레고 블록. 그러니까 작은 블록이 잘 연결이 되면은 결국 레고 세개가 구성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들의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어떤 좀 그렇게 보면 세미한 개인들이 연결되어서 사회국가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단위인 뉴런이 이제 연결되어서 뇌가 되었다. 신경망이 되고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신경망의 원리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뇌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뇌의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제 자연의 이제 뉴런 또는 자연의 신경망을 모방한 기계학습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뉴런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입력받는 이게 수상돌기인가요? 아무튼 입력 돌기들이 있고 출력 돌기들이 있고 요걸 이제 모방을 해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이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 인공 뉴런이 있어서 얘가 값을 입력을 받고 아까 값이 합해진다 그랬죠. 값을 합해요. 보통 이제 수학적 기호는 시그마를 쓰죠. 예, 샵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액티베이션 그 활성화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어떤 활성화 단계를 이제 거쳐서 결국 이거죠. 이거예요. 요거를 거쳐서 신호를 내보내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 뉴런입니다. 이런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공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뉴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호가 결국 들어와서 이 신호가 이제 합해져서 여기 그 뉴런 바디에서 합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신호가 이제 전달이죠. 이제 출력부로 마찬가지로 그 퍼셉트론 이게 인공 뉴런을 이제 이름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붙였거든요. 퍼셉트론 그냥 이거 퍼셉트론 자체라고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퍼셉트론은 뭐냐면은 인공 뉴런이고 그러니까 인공 단일 신경 세포예요. 가장 기본 단위. 세포 하나가 가장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인공 단일 신경 세포예요. 퍼셉트론.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의 기능은 뉴런과 마찬가지로 어떤 값들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값들을 이제 서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성화 함수를 거쳐가지고 그 활성화 단계가 넘어가면은 출력해주도록 하는 Y 방향으로 이제 출력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공 뉴런 퍼셉트론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 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 뇌에서 또는 신경 뭐 척수 같은 신경 다발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신경 세포가 이제 연결되어서 큰 어떤 패턴 인식을 하듯이 인공신경망은 뭐냐면은 이런 인공 뉴런 퍼셉트론을 많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막 연결시킨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나오도록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공 퍼셉트론을 막 거쳐가지고 지금 중간에 16개 거쳤죠. 마지막에 17개를 거쳐가지고 어떤 출력이 되도록 여기서 나오는 이제 Y는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퍼셉트론에서 나오는 Y는 단순 패턴만 이제 인식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인공신경망 퍼셉트론 다발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복잡한 패턴도 이제 또 인식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이에요. 알고리즘이고 모델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최초에 개발된 다음에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제 뇌를 이제 갔더니 뉴런과 뉴런에 이제 연결된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인공 뉴런 퍼셉트론을 만들고 퍼셉트론을 막 연결시켜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보자 컴퓨터가. 이게 바로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퍼셉트론은 이제 자연의 뉴런을 이제 모방한 인공 뉴런, 신경세포, 단일 신경세포예요. 단일 신경세포. 세포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기능은 신호 변환기예요.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를 받아요. X1, X2, XN 이런 벡터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입력 신호를 가중합해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마치 이제 뉴런이 그 촉수가 이제 수상돌기가 이렇게 달려서 두께별로 이제 달라서 웨이트가 이제 다르듯이 여기에 이제 웨이트를 각각이 있는 거예요. 웨이트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가중치가 있어서 두 개를 곱해서 X1의 입력은 W1과 곱해서 더하고 W2는 X2와 이제 곱해서 더하고
WN은 XN과 곱해서 더하고 이런 거죠. 가중합을 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는 이제 뭐냐면은 특정한 이제 값, 역치값 이상이면은 1을 내보내요. 결과로. 근데 그 역치 인계값보다 작으면 이게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어떤 신호의 이제 합이 입력값 어떤 역치보다 크면은 1이고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되는 거고 1보다 이제 작으면은 0이 되는 이게 바로 활성화 함수죠. 활성화 함수가 이제를 거쳐 가지고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신호가 변환됐어요? x1, x2, xn이라고 하는 어떤 x 벡터가 입력 값들이 결국 이제 뉴런을 거치게 되면은 특정한 활성화 신호보다 이제 크면은 1, 그보다 작으면 0 이렇게 이제 신호가 변환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환된 신호 y를 출력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퍼세트론 단일 인공신경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약간 변형을 주면요. 그 우리가 이제 요 역치도 마찬가지로 그 그냥 입력처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치가 이제 아까 전에 b가 여기 있었죠. b보다 크면은 신호가 나가고 b보다 작으면 신호가 안 나가고 요거를 입력적으로 이제 더 여기 그러니까 가중치를 서메이션 할 때 요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를 이제 여기 만약 예를 들어 여기가 3보다 아까 큰 거였다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치를 0으로 잡고 그러니까 역치를 무조건 0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요 활성화 함수를 그냥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역치를 무조건 0으로 만들고 편향을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가한 게 좀 더 이제 정확한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 그러니까 그 인공 뉴런 모델, 그 퍼셉트론 모델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는 그 가중치를 곱해서 서메이션하고 여기서 이거 W가 이제 가중치죠. 가중치를 곱해서 서메이션하고 각각 이제 신호별로 이제 중요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편향 약간의 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를 이제 더해줘서 그러니까 이 뉴런은 이 인공신경은 이 B만큼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이제 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커요. B가 굉장히 커요. 10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 신호의 이제 세기와 상관없이 편향에 의해서 바이어스에 의해서 금방 활성화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편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호들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은 이 인공신경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 베이스라인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무조건 0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바이어스를 줌으로써. 예, 요게 지금 이제 그 퍼셉트론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신호식을 보면은 매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신호 x1, x2, xn 이런 신호마다 어떤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 예를 들어 이제 5대 3대 1이라 그러면은 x1의 신호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가중치를 이제 주고 그래서 가중합을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편향을 더한 거에다가 이거를 이제 f 활성함수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 신호 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너는 그래 출력 1 신호야. 아니면은 0보다 이제 작으면은 너는 이제 0 신호야. 그러니까 신호가 없어. 이렇게 바꿔주는 이게 바로 퍼셉트론 신호 변환기의 역할입니다. 예. 예, 그래서 퍼셉트론은 그러면 어떻게 학습될까? 결국 퍼셉트론의 학습은 가중치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최초에는 균등한 이렇게 가중치를 가져요. 이렇게 0.3, 0.3, 0.4 이런 정도의 그리고 이제 뭐 편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110이라는 신호가 왔다고 쳐봅시다. 이게 우리가 원하기로는 아까 전에 봤듯이 레드, 그린, 블루라고 치면은 이게 요 앞에가 1이 나오길 원하겠죠. 그러면 출력이 1이 되길 원하는데 근데 이 균등한 상황에서는 이 가중합을 해봤더니 0.3 곱하기 1, 0.3 곱하기 1, 0. 마이너스 여기가 제가 못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네요. 잠시만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4 곱하기 0. 그래서 또 만약에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야겠죠. 마이너스 0.8을 더했더니 이거 계산하면은 0.6 빼기 0.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2가 나오죠.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나와요. 신호가. 출력 신호가 0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이 나오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막 넣어줘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뭐 백프로페게이션 알고리즘 뭐 이런 거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한경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인공신경망 또는 그 딥러닝 그 수업을 좀 들으시길 바래요. 인공지능 수업을. 시간에는 그 어떻게 이제 이 웨이트들이 학습되는지는 얘기 안 하고, 웨이트들이 어떻게 학습되냐,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계속 가지고 넣으면서 이걸 조정해 주면 돼요. 웨이트들. 결국 그러다 보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습이 그렇게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110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학습 훈련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가중치가 조절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가중치가 이제 아까 0.3, 0.4, 0.4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바이오스도 조절되고요. 그래서 조절되는 값은 몇 개냐? 가중치들 플러스 편향 이렇게 해서 총 지금 4개 값이 이제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y는 110 x가 110이고 y가 1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이 퍼셉트론을 계속 이제 학습시키다 보면은 이제 가중치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절된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0.6 곱하기 1, 0.6 곱하기 1, 마이너스 0.4 곱하기 0,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바이어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1을 이제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1.29 그다음에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1.1이겠죠. 그러면은 0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처음에는 초기 값에서는 그 110이 우리가 원하는 1이 안 나오고 0이 됐다가 우리가 110에 대해서 110이고 y가 1이기를 원하는 그 데이터를 쭉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결국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이 가중치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학습이 된다. 1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도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뉴런과 똑같다. 신호 변환기고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면은 가중치에 의해서 가중합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 다음에 그거 활성함수를 거쳐가지고 가중합을 해서 활성함수 거쳐가지고 그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바로 퍼셉트론 인공신경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학습되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활성함수 얘기를 했는데 활성함수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보통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0보다 크면 1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x죠, x. 여기가 y고요. 여기가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0일 때 여기 마이너스 1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예요. y 값이.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x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은 신호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x가 이제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10일 때 다 0, 1이 나와가지고 이런 계단식 모양의 함수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입력 이 활성화 함수의 입력이 특정한 지점 지금 0이죠, 0. 여기 지금 역치가 0인 겁니다. 역치 이하에서는 얘가 활성화 값이 안 나오다가 역시 이상에서는 활성화 값이 나온다. 이게 바로 스텝 펑션이에요. 스텝 펑션. 그러니까 특정한 신호세기 이상이면은 신호를 출력한 함수, 자연 뉴런의 여기 역치를 모방한 게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를 이제 쓰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부여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가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가중치 학습을 위해서 근데 이 스텝 펑션을 안 써요. 실제 그 실용적인 이제 인공신경망에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스텝 펑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국 이
인공신경망을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가중치들을 이제 변형 조절시키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가중치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중치 조절을 할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청 각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함수들 결국 이제 스텝 펑션이랑 모양은 비슷하죠. 이 미분 가능 함수로 이제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 탄젠트 H, 탄젠트 하이퍼볼릭, 다음에 이제 렐루 같은 이제 이런 함수들인데요. 이 함수들 모양을 잠깐씩 볼게요. 그 중에 이제 세 개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시그모이드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의 렐루를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그모이드 펑션과 스텝 펑션의 이제 닮은 점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신호 지금 신호 기준점은 무조건 다 0으로 맞춘다 그랬죠. 바이어스를 썼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밑에일 때는 그 출력값이 지금 출력값이 여기 y가 1인 거고 지금 y가 1인 거고 요 라인이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y가 0인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럴 때는 거의 출력값이 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x가 이제 0보다 클 방향 여기죠. 1일 때, 2일 때 이럴 때 보면은 y값이 어떻게 되나요? y값이 거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텝 펑션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치 기준점이라고 쓰이는데 역치 기준점 이하에서는 그 출력 신호를 안 보내고 역치 기준점 이상에서는 출력 신호를 보내는 이런 함수가 이게 활성화 함수거든요. 모양은 거의 유사하죠. 근데 그 스텝 펑션과 다른 점은 스텝 펑션은 이제 갑자기 0 되는 지점에서 바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직각 모양이 되는 반면에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 반면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렇게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하면은 그 요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해지죠. 각 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그 스텝 펑션 대신에 이제 활성 함수로 수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썼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탄젠트 H 함수는 식으로 봤을 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 근데 이 함수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역치보다 작을 때, x가 역치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액티베이션 함수 이렇게 이제 신호가 이제 가중합 돼가지고 액티베이션 함수 여기가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죠. 가중합된 이제 어떤 가중합된 신호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내뱉어요. 여기가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의 위치고요. 액티베이션 함수가 들어온 신호가 가중합된 신호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값을 내뱉고 가중합된 신호가 0보다 클 때는 1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와 탄젠트 H,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출력되는 신호의 이제 레인지가 달라요. 얘는 0에서 1 사이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0에서 1 사이로 이제 출력되는 게 시그모이드라면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0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제 내보내요. 그러니까 신호가 거의 없으면은 음수 신호면은 마이너스 1, 양수 신호면은 1 이런 신호를 내뱉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미분 가능한 형태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더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얘는 좀 더 이제 그 기울기들이 급박하게 이제 바뀌고요.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과 이제 시그모이드의 이제 차이입니다.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함수는 뭐냐면 렐루라는 함수가 있는데 렐루는 이제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것의 이제 약자고요. 그 렐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역치값 이하에서는 신호를 아예 0 안 내보내요. 근데 역치 이상에서는 그대로 내보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서메이션 된 게 그래서 이 서메이션 된 그 가중합 신호가 예를 들어 3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얼마가 나갈까요? 지금 3이면은 y는 x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3이 나가요. 근데 렐루에서 가중합 신호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음수는 걸러내요. 음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0, 신호를 안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나가요. 이게 렐루입니다.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일 때는 0이 나가는 신호가 안 나가는 반면에 양수일 때 7일 때는 그대로 양수값 그대로 나가는 게 렐루, rectified linear unit이
유닛의 이제 활성화 함수를 쓸 때의 그 신호입니다. 신호 변환입니다. 예. 예, 뭔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활성화 함수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수학적으로 이제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 뉴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자연 뉴런의 그 역치적인 성질, 역치 이하일 때는 그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안 보내다가 역치 이상이 되면 그때 신호를 보내는 이런 자연 뉴런의 역치를 모방한 것이 바로 이 활성화 함수들이고 여러 활성화 함수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는 이 렐루다. 렐루는 뭐냐면은 그 이렇게 그 렐루 액티베이션 이제 펑션 이제 오기 전에 활성화 그 가중합이 신호가 음수일 경우에는 신호가 안 나가고 0으로 나가고 이게 근데 양수일 경우에는 그 양수 값 자체가 나가는 이게 렐루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의 이제 기능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퍼셉트론에 대해서 했죠. 마찬가지로 퍼셉트론은 이제 그 인공 뉴런, 그러니까 단일 신경세포에 대한 그 모방이고 인공 신경망은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뇌에 있는 그 신경망, 자연 신경망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인공 퍼셉트론, 뉴런인 퍼셉트론을 막 이렇게 마치 그 뇌에서 그 뉴런들이 서로 얽혀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놓은 게 연결시켜서 얽히고 설켜 놓은 게 바로 인공 신경망이에요. 인공 뉴런을 층으로 쌓은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자연 뉴런에서 그 하단 부위에서는 단순한 패턴 그리고 그 상단 부위에서는 고차원적인 패턴이 이제 인식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비슷하게 저층의 이제 퍼셉트론에서는 단순한 패턴이 이제 학습이 되고 그 학습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 쌓이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복잡한 패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신경망 계산이 이제 이루어지는 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중치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3번, 여기 지금 번호가 있는 거죠. 지금 인공신경망이 몇 개 있어요? 퍼셉트론, 인공 뉴런이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가 있죠. 입력층에 대한 인공 뉴런이 2개가 있는 거고, 은닉층, 나중에 은닉층 얘기를 할 텐데, 중간층에서는 인공 뉴런이 지금 3개가 있고, 출력층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인공 뉴런은 요 3번 인공 뉴런 볼게요. 3번 인공 뉴런, 3번 퍼셉트론을 보면은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1번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2번 뉴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입력인 거죠, 입력. 이렇게 입력이고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0.05와 0.0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뉴런에서 오는 신호에 2번 뉴런에서 오는 신호보다 5배 더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학습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까 바이어스. 얘가 얼마나 지금 들떠 있느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예, 이게 마이너스 0.3만큼 기본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뉴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뉴런은 그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요 출력, 6번 뉴런에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자기가 이제 이런 이렇게 입력 신호를 받아서 가공한 신호를 6번 뉴런에 출력해 주도록 돼 있는 이 3번 인공 뉴런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만약에 신호가 마이너스 0.2, 0.9라고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입력 뉴런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0.2가 2로 나가고, 그러니까 입력이 0.2고 출력 0.2. 2번 뉴런은 입력 0.9, 출력 0.9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3번 뉴런의 관점에서 볼게요. 3번 뉴런은 두 개의 신호를 받죠. 1번과 2번 뉴런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는데 가중치를 곱해서 신호를 합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뉴런 0.2에다가 가중치 0.05를 곱해요.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2번 뉴런의 이제 출력이자 3번 뉴런의 입력인 0.9에다가 가중치 0.01, 0.01을 곱해요. 그래서 둘이 더하고 또 뭘 더한다 그랬죠? 이 바이어스를 더한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0.3. 이거를 합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요게 지금 0.01이 나오고 얘는 지금
여기가 계산이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0.43이 나온다고 저도 이거를 어디서 다운 거라 가지고 0. 그 정확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0.01이죠. 얘는 0.009죠. 그러면은 또 빼기 마이너스 0.3을 해야 되니까 그 0.019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니까 빼기 3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981이겠네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43이 아니고 마이너스 2.981이 돼야 되는데 근데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값은 음수기 때문에 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0으로.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는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도. 4번도 보니까 이 입력 뉴런에서 이렇게 여기는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요로 받고 요로 받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가중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입력 0.2에다가 마이너스 0.01 다음에 플러스 0.9에다가 0.03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바이어스 0.1을 더해줘야겠죠. 요거는 지금 계산이 마이너스 0.0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0.027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해서 썸하면은 2.025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2.025고 요 서메이션 한 게 그리고 렐루 유닛이기 때문에 양수는 그대로 내보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이 여기가 이상하네요. 2.025. 아마 여기가 렐루 말고 다른 걸로 예제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음수가 나오거든요. 음수이기 때문에 0이 나온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각각의 3번, 4번, 5번에서 뉴런의 이제 출력은 그 0, 2.025,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음 단계 뉴런에서 계산이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다 어차피 상관이 없고 가중치가 이거여도 상관이 없고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2.025 곱하기 0.05 더하기 마이너스 0.01로 요걸 하면은 최종 출력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계산이 여기 틀렸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계산을 좀 틀린 예제를 갖고 왔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답이겠죠. 이게 만약에 양수면은 여기 노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층에는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액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가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요가 아마 틀렸을 것 같고요. 요게 맞습니다. 요게. 이렇게 그 어떤 데이터,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보내주는 인공신경망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닉층이 지금 이 뉴런 3개밖에 없지만은 뉴런을 이제 복잡하게 많이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만나는 딥러닝이 되는 건데 딥러닝이 되면은 이 신호에 대해서 복잡한 패턴이 이 웨이트, 가중치의 변화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의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제 뭔가요? 인공신경망은 아까 인공 뉴런, 인공신경세포, 즉 퍼셉트론이 각각 개별 퍼셉트론이 매우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돼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근데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있을 때 그래서 층을 얘기해요. 층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그 인공신경은 이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층층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지금 입력층은 이제 입력을 이제 받는 것을 입력층이라고 하죠. 요쪽 라인에 있는 쭉 줄져서 서 있는 게 입력층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층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내보낼 때 이제 있는 뉴런들의 이제 층 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은 뭐냐면은 입력층 과 이제 출력층 사이에 있는 이제 층들을 은닉층이라 그러는데 입력층 다음에 바로 이 여기가 보면 그러니까 층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상이죠. 지상 0층, 지상 1층. 지상 1층인 거고 그다음 1층에서 연결된 뉴런들의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뉴런들은 이제 동일한 이제 위치에 층에 레이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지상 2층인 거예요. 지상 2층.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상 2층에 연결된 뉴런들은 이제 동일한 이제 위치에 있죠. 위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그래서 지상 3층 것 같은 거죠. 지상 3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공신경망들은 이제 그 퍼셉트론들이 이제 서로가 연결될 때 있어서 누구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위치의 상에서 평행한 위치상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위치상에 있는 것을 이제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입력층에 있는 이제 퍼셉트론을 잠깐 보면은 입력층에 있는 퍼셉트론은 그 가중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학습이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입력으로 받은 값을 넘겨주는 애가 이제 입력층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입력층에 있는 퍼셉트론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력층에 있는 퍼셉트론, 뉴런들은 학습할 가중치가 없어요. 그냥 와이넷스, 자기는 어떤 값을 받으면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겨줘 버리는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층을 따로 어떤 층이라고 안 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딱 보고 다음은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구조를 딱 준 다음에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를 준 다음에 다음에 층은 몇 층인 총 층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좀 정확히 말하면은 입력층을 포함한 층의 개수는 몇 개냐 또는 입력층을 제외한 층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층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입력층을 카운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운팅 안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입력층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뉴런들은 뭔가 학습될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어스 값이나 웨이트 값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그냥 값이 오는 대로 내보내주는 층이기 때문에 얘는 뉴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층을 카운팅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서 저도 문제를 낼 때 뭐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총 층의 개수가 몇 개냐? 제가 또 오탈 냈네요. 잠깐만요. 예. 입력층을 포함한 층의 개수는 몇 개냐? 6개입니다. 6개. 1층, 2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다섯 번째 층, 여섯 번째 층이 있는 거죠. 각각 이제 구성을 보면은 입력층, 인풋 레이어는 한 층이 있는 거고요. 은닉층은 지금 몇 층이 있나요? 지금 은닉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게 은닉층이라 그랬죠. 왜냐면은 이게 입력층과 출력층은 겉에서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바깥이고 여기가 안이잖아요. 여기가 안. 여기도 마찬가지 바깥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입력층, 출력층은 그래서 바깥에서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보인다. 너 출력층이구나. 이게 보인다. 얘도 바깥에서 이제 보기에 너는 입력층이구나. 여기 입력층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은닉층은 히든 레이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히든, 숨겨진 레이어다. 이렇게 해서 히든 레이어거든요. 예, 아무튼 그 은닉층은 총 몇 개냐면은 4개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은닉층 4개, 출력층 마지막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 예시에서 봤을 때, 요 예시에서 나타난 요 예시에 인공신경망에서 나타난 층의 개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입력에 따라서 그 동일한 위치로 이렇게 줄 세울 수가 있는데 동일한 위치에 줄 서지는 유닛들이 이제 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층, 출력층은 이제 입력을 받는 쪽, 그다음에 최종 출력을 내뱉는 쪽을 이제 입력층, 출력층이라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한다. 예, 는 것을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은 이제 뭐냐면은 그 각각 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 결국 이제 퍼셉트론을 얘기합니다. 퍼셉트론, 인공신경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층의 유닛은 지금 몇 개예요?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입력층은 여기고 유닛은 3개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은닉층은 마찬가지로 은닉층의 첫 번째 층은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은닉층의 두 번째 층도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은닉층의 세 번째 층도 4개의 유닛, 은닉층의 네 번째 층도 4개의 유닛, 그리고 출력층은 지금 1개의 유닛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신경 세포가 지금 이제 그 유닛입니다. 유닛. 예, 그래서 총 유닛 개수가 몇 개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력층의 유닛은 학습되는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를 뉴런으로 안 치기도 하거든요. 웨이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 받은 거 자체를 그냥 자기에게 넘겨주는, 출력해버려주는 이게 입력층 유닛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뉴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카운팅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본다면은 입력층의 유닛을 포함한 총 유닛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4, 4, 16. 그 다음에 출력층의 1개. 그래서 총 20개 유닛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닛과 층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는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갱신되는 값을 얘기하는데요. 이 웨이트들 얘기해요. 예를 들어 웨이트가 3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고 보니까 110일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려고 했더니 여기를 5로 바꿔준 게 좀 더 이제 1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5로 바뀌겠죠. 이게 학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최초에 이제 균등하게 거의 균등하게 0.3, 0.3, 0.3 이런 식으로 다 거의 균등하게 돼 있던 가중치들이 이렇게 요 특정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 결국 데이터죠. 특정한 데이터에 맞도록 피팅되면서 가중치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총 몇 개일까요? 예, 보면은 이 유닛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유닛은 이렇게 3개를 입력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중치 웨이트도 W1, W2, W3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화살표 바이어스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닛은 지금 4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유닛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렐로를 거쳐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유닛도 똑같이 3개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바이오스 하나를 더해서 출력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각각이 이제 학습됨에 따라서 바뀌어요, 값이. 맨 처음에는 0.3, 0.3, 0.3이었다가 이제 바이오스도 0.1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학습이 일어날수록 0.7이 된다거나 또 한 특정한 5, 4, 2, 마이너스 7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값이 웨이트 그 파라미터며 여기 두 번째 유닛에 대해서는 파라미터가 4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마찬가지로 4개일 거고, 그래서 3 플러스 1. 3은 지금 가중치 개수고, 플러스 1은 지금 바이어스 개수. 요 4개이기 때문에 요 층만 지금 16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쵸? 2층은 어떨까요? 2층. 다음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유닛 볼까요? 요 유닛은 입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닛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는 5개예요. 5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5개가 유닛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층에 해당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20개예요. 그쵸? 여기도 볼까요? 다음 층도 볼까요? 요 유닛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고 여기 각각마다 이제 웨이트가 있는 거죠. 가중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이 유닛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층이기 때문에 이 층에 지금 4개가 유닛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4에서 20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에서 20개. 그래서 총 이제 은닉층에서
은닉층에서의 유닛은 16개가 있는데 각 유닛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파라미터는 총 20, 20, 20, 16 해가지고 76개가 있는 거예요. 76개. 여기까지 76개.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도 이제 학습이 있어요. 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죠. 신호가 이렇게 오는데 각각마다 이제 또 4개의 가중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스가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개. 4 플러스 1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유닛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출력층에서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입력층은 파라미터 없다 그랬죠. 0개. 은닉층은 16개, 20개, 20개, 20개. 그래서 총 76개에다가 출력층 5개에서 81개. 총 81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81개의 파라미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습된다는 건 뭐예요? 81개의 파라미터가 처음에는 거의 균등한 값으로 돼 있다가 이 데이터의 학습이 일어나면서 특정한 데이터의 신호가 출력이 되도록 이 데이터 파라미터가 막 바뀌게 되고 이 81개의 값들이 막 바뀌게 되고 결국 특정한 이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된 게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와 이제 학습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습력이라는 단어는 뭐 그렇게 막 쓰이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학습력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x 점이 있어요. 근데 그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이런 함수로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요게 최선이겠죠. 예. 학습력은 그러니까 어떤 선을 긋든 간에 모든 이제 점을 다 통과하도록 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통과하도록 그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최선입니다. 2차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2개 있으면 어떨까요? W1과 W2가 2차원, 그리고 바이오스까지 3개가 있는 이런 모델인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이것도 통과하도록 그을 수는 없지만은 거의 그래도 비슷하게 더 지나가게 할수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력이 좀 더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6차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을 때 6차원 함수 가지고 6차원 다항식 가지고 피팅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거는 파라미터가 이제 6개, 7개가 있으니까 잘 피팅하면은 이렇게 모두 다 지나가도록 함수를 피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팅력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증가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많다는 거는 뉴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신경망에서 이거는 지금 다른 얘기고요. 다항함수 모델이라는 별도의 이제 파라미터 개수와 이제 학습력과는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주기, 피팅 능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든 거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인공신경망에 파라미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파라미터가 많다는 거는 인공신경망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 굉장한 층과 유닛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뉴런이 많다는 얘기고, 인공신경망에서 파라미터가 많다는 거는, 그리고 결국 이제 이거는 뇌에서 생각해 보면은 뇌세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패턴에 대해서 배울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선사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좀 단순한 데이터 있죠. 단순한 데이터 있을 때는 뉴런을 몇 개 안 해도 입력 뉴런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층을 히든 레이어에 한 층만 놨어요. 한 층만 놔도 바로 이제 출력층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래도 단순한 데이터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데이터가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 층을 좀 더 많이 만들고 뉴런을 많이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모델의 학습력이 이제 증가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인공신경망과 학습력은 뭐냐면 이제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 개수, 즉 인닉층과 유닛의 개수가 이제 많을수록 이제 모델의 학습력이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는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뉴런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패턴의 데이터,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흑백이고 모양이 이렇게 한 9가지 종류, 모양이 9가지 종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수기 숫자 수기 데이터죠. MNIST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좀 더 모델이 단순화돼요. 인공신경망을 쓸 때는. 근데 복잡한 데이터 이미지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이미지, 컬러풀하고 임의의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테이너십, 마이트 뭐 굉장히 이제 클래스도 많고 이런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인식해야 될 때는 이렇게 여기서 뭐 유닛을 이제 뭐 10개밖에 안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수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이제 뭐 100개밖에 안 됐다고 치면 여기는 뭐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 복잡한 구조를 써야 된다. 데이터 복잡할 때는 인공신경망에서 이 얘기입니다.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높은 표현력, 높은 학습력, 또 높은 피팅력을 위해서 층과 유닛을 매우 깊이 층층이 유닛을 층마다 막 쑤셔 넣어가지고 쌓은 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결국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의 일종인데 이 층과 유닛을 굉장히 많이 쑤셔 넣은 그래서 학습력을 굉장히 높인 신경망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매우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매우 많은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하려면은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또 학습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장점은 결국 뭐냐면은 학습력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뉴런 기본 단위인 뉴런을 굉장히 복잡하게 얼기설키 많이 층층이 만들어 쌓았기 때문에 학습력이 높은 반면에 그 파라미터 개수가 많고 따라서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컴퓨터 성능이 높아야 되고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학습력이 너무 높아서 과도하게 학습될 오버피팅할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 우리가 이제 그 딸기를 인식하려 그러면은 위에가 빨갛고 중간에가 위에가 파랗고 그러니까 그 딸기 머리의 부분에 파랗고 중간간 이제 밑에 부분에는 이제 빨갛고 그 다음에 뭐 쉐입은 이제 이렇게 증가됐다가 뚱뚱해졌다가 이제 홀쭉해주는 이런 모양이 된 거 자체만 인식하면은 딸기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인공신경망은 이제 그 학습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딸기에 있는 뭐 이상한 점이라든가 무른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다른 이제 것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학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과도하게 학습되는 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이제 딥러닝은 이제 학습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의 예시로 이제 이미지넷이 아까처럼 그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죠. 있는 데이터 굉장히 임의의 데이터 자동차가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VGG16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층이에요. 층이고 안에 굉장히 유닛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예. 층이 많고 이렇게 층이 많고 유닛도 굉장히 많고 안에 예.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VGG16의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 이 모델이 트레이닝 학습해야 되는 그 가중치 또 바이오스의 그 개수는 이렇게 138, 100만 개 그러니까 총 100만, 1000만, 1억 3,800만 개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공신경망인데 인공신경들을 너무 많이 쌓아서 파라미터 개수가 1억 개가 넘어갈 정도로 많이 쌓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강점은 결국 이제 층 유닛 파라미터 개수를 통해서 학습력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이미지넷처럼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다 이러면은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학습력을 높인 다음에 학습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뉴런을 결합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높은 학습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기가학습 데이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들 해결 가능. 이게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델들 여러분 다른 모델 몇 개 해봤죠 그때 지금 제가 실습하면서 뭐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뭐라든지 아니 그 뭐야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어느 정도 학습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SVM 같은 모델들, 특히 이제 또 수학적인 모델들은 학습력에 제한이 있는데 딥러닝은 학습력을 높이고 싶다. 간단해요. 그냥 유닛을 엄청 많이 때려 박아서 학습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에 해결할 수 있는 학습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다만 극단적으로 이제 높인 학습력은 그것을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그거 조절해서 학습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학습 시간이 매우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자원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이론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까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의 좀 어떤 종류, 인공신경망의 종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fully connected라는 이런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자 해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전 층의 뉴런과 완전 연결이 된 이 뉴런을 봤을 때 이전 층의 뉴런은 세 개죠 지금. 2층의 이 유닛을 봤을 때 모두 연결이 돼 있죠. 이게 fully connected예요. 이 유닛도 마찬가지로 모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그 현재 층의 뉴런이 이전 층의 뉴런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fully connected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MLP는 뭐냐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fully connected 된 인공신경망을 이제 MLP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뉴런이 fully connected인 거예요. 이 뉴런도 지금 보면은 이전의 층에서 모두 연결이 돼 있고 이 뉴런도 보면은 모든 층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고 모든 이전 인풋에 대해서 이 유닛도 모두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이 유닛도 이전 유닛에 대해서 모두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모두 연결이 되는 게 fully connected 인 거고 이렇게 모든 유닛이 모두 이렇게 fully connected가 되면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층과 상위층이 완전 연결된 인공신경망을 얘기를 하고요. 그 이름을 MLP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것과 이제 다른 종류 어떤 신경망의 종류는 부분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얘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의 종류로서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있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RNN 등이 있습니다.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내용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수업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튼 MLP에 대해서 ML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파라미터가 개수가 몇 개고 그것들이 이제 조절돼 가면서 학습하는 게 MLP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이고 그럼으로써 인공신경망의 의의는 작은 뉴런의 여러 조합으로서 복잡한 어떤 신호 패턴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인공신경망은 여러 이제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사람의 뇌에 신경망을 모방한 것이고요. 사람의 뇌는 어떤 복잡한 것으로 이제 막 구성된 게 아니고 기본 단위는 굉장히 간단하다. 기본 단위는 간단한 뉴런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신경망을 구성함으로써 복잡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 뉴런을 통해서 그거에서 결합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듦으로써 그 복잡한 패턴,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이제 층이 있고 이렇게 같은 이제 위치상에 서 있는 그 유닛들을 이제 층이라고 얘기하고 그 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을 이제 유닛이라고 하고 인공신경들을 유닛이라고 하고 그 인공신경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돼야 될 변수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리고 딥러닝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매우 복잡한 매우 많은 층과 매우 많은 그 유닛들을 가진 그 모델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딥하게 그 층을 쌓고 딥하게 유닛을 이제 쌓은 것이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매우 많은 인공신경망이다. 그래서 그 연결 방법에 따라서 fully connected한 걸 MLP, 그 다음에 이제 locally connected한 거 CNN 또는 이제 RNN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신경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